자, 목차는 외관 검사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장. 자, 전선의 색상 식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장 많이 쓰던 청색, 적색 이런 부분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 취지가 뭐냐면요. 동일한 발주처라고 하더라도 담당자별로 예를 들어서 예전 버전의 R 또는 지금의 L 그거를 적색으로 쓰거나 청색으로 쓰거나 이런 부분에 기준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다 달리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나로 통일화했습니다. 즉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적색이 없어지고요. 갈, 흑, 회, 청으로 이렇게 전선 색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전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전선을 바꾸라고 하면 너무 무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기존 전선은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단 기존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 종단부에 상별 색상을 추가를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선을 쓸 수 있고 기존 전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변경된 갈, 흑, 회, 청으로 색상 마킹을 해야 된다. 또 직류 같은 경우도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직류는 적색과 백색 이렇게 바뀐 부분. 그래서 이제는 남바링 튜브나 중간 접속할 때 변경된 색상으로 반드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3상 4선식에서 갑자기 단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직류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서 R상과 N상 근데 여기서 저도 지금 아직도 R이라고 하죠. L1, L2, L3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분전반에서 예를 들어서 L2에서 빼가면 흑색과 청색으로 즉 앞에 있는 1차 색깔을 그대로 2차 색깔에 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색깔은 내가 선정할 수 없고 1차에 있는 색깔 그대로 예를 들어서 L1 N상이다. 그러면 갈색과 청색으로 2차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예전 색, 이번에 변경된 색. 자, 이 부분은 1차에 변경된 색 기준으로 2차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자, 이 부분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선의 선정 및 확인입니다. 자, 이제는 케이블이 당연히 인증 대상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고요. 이제 95스퀘어까지 인증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95스퀘어가 초과하는 전선은 제조사의 자체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을 해라. 이제 하는 부분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 현장에서 특수한 조건인 경우 배관 일체형 케이블, ACF 케이블을 사용을 그전에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변경된 KC 기준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ACF 케이블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죠? 안 됩니다. 지금은. 하지만 ACF 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현재 인증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가 2022년 4월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 나올 걸로 예상은 되지만 정확하게 날짜는 확인 못하지만 인증이 된 경우 이후에는 ACF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ACF는 사용 불가다. 즉 사용전 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다 재포설, 재시공을 해야 되는 최악의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바뀐 기준에서는 고압, 저압도 있지만 고압도 또 229 계통에 저희가 229 계통의 케이블이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CNC-O, CNC-E, CNC-E, CNC-OW.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229 케이블을 어느 거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수밀형과 난연성의 개념입니다. 즉, 이 부분은 자, 색깔을 제가 좀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파란색이 겹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229의 인입선로가 케이블을 타고 지상, 기중으로 포설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화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는 난연성 케이블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대부분 지중으로 들어온다. 이 경우는 물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수밀형을 쓰는 게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배선의 최소 굵기는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그래서 저희가 전등 전열은 2.5 이상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은 전등은 2.5 스퀘어, 전열은 4 스퀘어를 쓰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때도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기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전반에 20A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때 2.5를 쓰게 되면 차단기보다 허용 전류 2.5 스퀘어가 보통 30A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보다 큰 전선의 허용 전류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하 증가가 돼서 차단기를 30 또는 40으로 바꿨다. 그런데 차단기는 바꾸기가 쉬운데 전선은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중요한 관점은 부하 용량이 증가해서 차단기가 뚝뚝 떨어져서 차단기 용량을 키우게 되면 반드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확인해서 같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A 차단기가 30 또는 40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이때 2차 도체의 단면적이 2.5에서 4스퀘어로 커질 수 있는 부분까지 반드시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즉 차단기만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 케이블의 허용 전류를 고려해서 차단기를 바꾼 경우 전선의 허용 전류가 차단기보다 커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1장, 2장, 3장, 4장까지 나올 겁니다. 공통, 통합, 접지. 자, 좀 어려워 보이는 숫자죠. 스트레스 전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하냐면 스트레스 전압, 막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설계 때 고려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에 투투나인 같은 경우 다중접지 계통이기 때문에 다중접지 계통인 경우 이 부분을 통상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접지, 통합접지일 경우에는 즉 저압과 고압을 같이 메시나 접지 단자하면서 연결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조건, 이 어려운 대지 전위 상승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즉 다중 접지된 계통의 중성선에 접속할 것. 저희가 일반적으로 투투나인 계통은 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걱정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접지 시공 방법을 그림으로 좀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투투나인의 저압 380V, 220V의 일반적인 건축 소형과의 계통에서는 자, 변압기 중성선을 접지를 합니다. 그 다음 2차에 분전반에 외화물 접지를 합니다. 이 접지를 같이 묶어버립니다. 컴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메쉬에서 묶으면 가장 이상적인데요. 메쉬에서 못 묶게 되면 접지 단자면에서 묶어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통 접지라고 하면 변압기 접지입니다. 변압기 접지를 하고 각 메쉬 접지를 해서 얘를 같이 묶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공통 접지 또는 통합 접지 컨셉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묶는다고 해서 접지가 100%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전압과 사고전압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TN계통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대부분 계산서를 내더라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즉 메쉬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적으로 안전전압과 메쉬 전압의 관계에 안전전압이 메쉬 전압보다 크게 나오는 조건을 만족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계산서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서는 설계회사에서 이 부분은 접지 계산서로 해서 반드시 요거는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 측면에서는 뭐다? 고압과 저압을 묶자. 접지 단자하면서 묶을 수도 있고 메쉬에서 묶을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메쉬에서 묶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접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통 방식이라는 게 이제는 TN계통과 TT계통, IT계통 제가 1장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개통 접지라고 하면 TT계통을 먼저 쉽게 말씀드릴게요. TT계통은 변압기를 접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전반 외화물 접지를 합니다. 이 부분이 별도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개별 접지 또는 단독 접지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즉 개통의 접지와 2차 측의 접지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계통을 공통 접지 또는 통합 접지라고 하고요. 그거를 TN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된 KEC에서는 특고 계통에서는 대부분 이 TN 계통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압 접지 같은 경우는 TT 계통 기존 방식
개별 접지, 단독 접지 방식으로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IT 계통은 저희가 얘기하는 델타 변압기. 델타 변압기는 중성선이 없습니다. 계통의 접지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IT 계통이라고 합니다. 또는 중성선을 직접 접지를 했는데 여기에 저항을 넣습니다. 저항을 넣은 경우는 사실상은 TN 계통에 가깝긴 하지만 IC에서는 IT 계통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통 접지는 반드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압 접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접지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접지 단자음을 기준으로 용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 우측에 보시는 용어대로 접지선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접지 단자음 기준으로 땅하고 연결된 거는 접지 도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각 전동기하고 연결된 거는 보호 도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하고 연결된 거는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고 하고요. 이 장에서 말씀드린 접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5m 이내에 자동 차단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 본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왜 이렇게 용어가 틀리냐? 그렇죠. 그냥 접지선 또는 접지 도체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요? 이거 누가 일부러 복잡하게 해놓은 건 아니고요. IC 기준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KC가 대부분 IC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조건의 이름이 다 틀리고요. 중요한 거는 4가지 방법에 따라서 도체의 사이징 방법이 각각 다르게 선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1번하고 3번은 용량 산정 방법이 똑같습니다. 제가 1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진행이 될 건데요. 자, 1장에서 정식 계산을 지락 전류를 계산해서 도체의 종류가 무엇이냐, 고장 차단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계산을 하는 정식 계산식이 있고, 그게 좀 어려운 경우, 자, 1번과 3번의 경우 상도체가 16스퀘어 이하인 경우 보호도체도 똑같이 가라. 16스퀘어에서 35스퀘어인 경우 16스퀘어로 가라. 35스퀘어 이상인 경우 절반만 가면 된다. 즉 1차 상도체가 120스퀘어인 경우 접지도체는 60입니다. 근데 60은 없죠. 그래서 공치는 단면적 70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구리도체인 경우 최소 6스퀘어 하면 되고 대부분 저희가 구리도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통합 접지로 가게 되면 피레가 연결된 경우 16스퀘어 정도만 돼도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자, 또 하나. 근데 이 적어진 이유가 대부분 사고가 나면 고장 전류는 P2 도체를 타고 변압기 중성선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이 3번으로 흐르는 경우는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적어졌다. 자, 이 4번의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 같은 경우는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2.5스퀘어. 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4스퀘어로 저희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성도 잘 보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따라 4번에 따라 용어도 틀리고 각각 접지 사이즈하는 법이 틀리다.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서 접지선이라는 용어를 무조건 안 쓰는 겁니다. RST도 없어졌습니다. L1, L2, L3 접지선이라는 용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의 용어로 적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PD는 달아야 된다. 어떤 경우 달아야 되느냐? 자, 기술적인 깊이보다는 SPD는 통합 접지, 즉 공통 접지일 때는 안 달아도 됩니까? 네, 안 달아도 됩니다. 그런데 ACB 쪽에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법적인 사항은 통합 접지일 경우에는 SPD를 설치를 하자.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PD의 설치 위치는 일반적으로 분점 ACB 2차 측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크게 SPD의 그 작용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실제 SPD는 어디다 달아야 되냐면요. 그 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 있는 서버실, 플랜트나 공장 같은 경우는 PLC, DCS의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 2차 측에 달아야 그 약전 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규적으로는 어디에 정확히 다루라고 표기가 없죠. 그래서 주 배전반 2차 측에 다루면 되고요. 1등급 또는 2등급입니다. 2등급 정도의 SPD, 즉 1등급을 달아서 너무 높은 카스의 SPD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2등급 설치를 하고
기본적으로 A12 2차 측 또는 분전반 2차 측에 설치를 권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하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중전선관. 지중전선로의 시설 공사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자, 집적 매설식, 관로식이 예전에는 차량이 지나다니면 1.2, 그렇지 않으면 0.6m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완화가 됐죠. 1.2m가 1.0m로 줄었습니다. 아, 줄었네. KC가 줄은 경우도 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예전엔 조금 애매했죠. 그 1.0m의 기준이 바닥 기준에서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번에는 배관 상부 기준에서 1m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m의 배관이 300짜리를 썼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에 0.9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1.0m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게 어디 기준이다? 배관 상부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배관 상부. 그러니까 하부로 절대 기준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 기준 아닙니다. 배관 상부 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전이 본딩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전기가 들어가는 도체 또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노출 도전성 부위 저희가 얘기하는 쇠라고 얘기하죠. 뭐 옛날 버전으로 하면 창틀, 문틀, 뭐 문고리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창틀, 문틀, 뭐 화장실의 휴지거리, 뭐 수건거리 이런 것들을 등전이 본딩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부분이 굉장히 지역마다 담당자마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돼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 배관, 철근, 철골 구조물 즉 H빔, 철근, 철골 외부에서 들어오는 금속 배관 사람이 일반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난방 배관 등만 본딩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예를 들면 문틀, 창틀, 휴지거리, 수건거리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번에 KH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다 달아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전이 감정보용 등전이 본딩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 자, 이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창틀, 문틀 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4장에서 보시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4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전이 본딩의 주요 사례를 사진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관 부분에 뭔가 클램프를 채워서 본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딩. 자, 이런 식으로 본딩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본딩 돼 있죠. 그 다음 이거는 일반적인 접지 단자함이 아니고요. 많은 부분을 등전이 본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전이 본딩 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등전이 본딩을 할 포인트가 많은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접지 단자함과 별도로 이렇게 등전이 본딩 바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시공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접지바만 있을 경우 지하에서 다 일일이 끌고 가야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전이 본딩 바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공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전보호 측면에서의 지락 차단 장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ELB, 요새는 ELB라는 용어를 잘 안 쓰죠. RCDS라고 쓰는데요. 그래도 뭐 아직 익숙합니다. RST 이런 거 익숙하듯이. 그래서 지락 차단 장치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요.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달아라. 이 경우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철도, 비상용 승강기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달아야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살짝 읽어는 보시는데 이 부분만 제외하고 다 달자. 자, 배선은 차단 우리가 알고 있는 MCCB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나뉘는데요. 자, 이 부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택용은 세대 분전반에 들어가는 차단기, 산업용은 주택용이 아닌 모든 차단기는 다시 산업용이고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예를 들면 세대 분전반에 들어가는 차단기를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을 적용했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주택용을 적용해야 하고, 아파트의 경우도 공용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 관리사무실, 지하, 주차장 이런 경우는 다 산업용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1장, 2장에서 좀 설명드렸죠. 차단기가 1.3배가 되면 1시간, 전격 전류의 1.3배가 1시간이 되면 트립이 된다. 즉 1시 동작에 의해서 선로, 차단기, 케이블이나 부하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B, C, D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D 타입이 거의 표준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입별로 기동 전류가 5배, 10배, 20배지만 보통 시중에 나오는 게 대부분 D 타입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 D 타입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아, D 타입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은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주택용, 산업용. 그래서 주택용은 세대 분전반에 들어가는 건 반드시 주택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D20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B, C, D에서 기동전류 5배, C는 10배, D는 20배. 그래서 기동전류 20배에 동작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정용에 사용하는 주택용 차단기가 기동전류에 의해서 동작될 만한 부하가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세대 분전반은 반드시 주택용을 써야 되고 그걸 제한 나머지는 다 산업용을 적용해야 한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세대 분전반 이외의 수전실, 계단, 복도 등은 전부 다 주택용이 아니고 산업용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현장에서 쓰는 MCCB를 산업용 차단기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런 차단기를 세대 분전반에 설치하는 차단기를 은폐된 장소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불합격이 됩니다. 자, 굉장히 주의할 것 중에 하나죠. 자,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치 가능. 자, 설치 가능을 빼고 설치 불가능을 봅니다. 즉 이렇게 세대 분전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뭔가 적재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죠.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세대 분전반이 신발장 안에 있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이냐. 적재 공간이 있는 경우는 설치 불가다라는 얘기는 사용용 검사 불가능합니다. 세대 분전반 앞에 신발이나 이런 뭐를 놓을 수 있는 구조의 선반이 있다. 공간이 있다.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신발만 빼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왜냐? 공간적으로 이 세대 분전반 앞에 어떤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이것은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 자, 누전 차단기는 종류가 뭐 고속형, 시연형, 반환시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누전 차단기는 일반적으로 전등 전열에는 100% 의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감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그 차단기가 동작하는지 여부를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의무화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 전열에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달고 보통 누전 차단기 기본이 30mA 0.03초입니다. 그런데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처럼 좀 물기가 많은 곳, 인체 저항이 줄어드는 곳에서는 고속도 차단기를 설치하면 훨씬 좋습니다. 0.3초가 아니고 0.02초 또는 0.01초. 금액이 좀 올라가는 문제. 그래서 금액이 좀 올라가더라도 화장실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는 고속도 차단기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전 차단기 동작 원리를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입력 전류가 10이 흐릅니다. 이상이 없으면 10이 흘렀다가 다시 10이 복귀가 되지만 누전이 0.1이 된다. 그러면 입력은 10, 출력은 0.9가 됩니다. 그러면 이 차전류를 누전 차단기가 검출을 해서 증폭을 시켜서 우리가 딱 하고 누전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30mA 1초면 심실 세동, 즉 감전의 우려가 있다 한데 440mA가 흘렀을 경우 누전 차단기가 0.03초 이내 동작이 돼서 13mA로 30mA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즉 누전 차단기가 어떻게 뭐 감전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감전 전류를 시간으로 잘라서 빨리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전 차단기가 망가지면
이 시간이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전류가 그대로 흐른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반드시 동작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단기 우리 세대 분전만 보시네요. 메인은 MCCB, 분기는 누전. 왜냐? 예를 들어 방 2에서 누전이 발생되면 여기만 차단이 돼야지 메인까지 차단되면 나머지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1차는 MCCB, 2차는 누전. 그런데 단락이 발생했다는 큰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메인이 트립이 돼서 선로를 보호하자. 그래서 1차는 MCCB, 2차는 누전 차단기를 일반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 천정의 합성 수지간 사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트레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레이는 2층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파워 케이블은 단면적으로 시공이 불가하다. 전부 다 내폭측 이하, 즉 파워 케이블은 다 일자로 깔아라.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요. 합성 수진간 한번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저희가 이중 천정 안에는 CD관을 일반적으로 다 썼습니다. 왜냐? 시공이 편하다. 그런데 불이 나면 이 CD관에 의해서 유독가스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중 천정 안에는 불연성을 써야 된다. 불연성이라고 얘기하면 타지 않는 성질이죠. 그래서 CD관을 사용할 수 없다. PVC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뭘 사용해야 하느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연성이라는 건 이렇게 조적으로 되어 있는 벽돌이나 조정 같은 경우는 불연성이기 때문에 벽체도 CD관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중천정 안에 PVC, CD관을 사용할 수 없게 뭘 써야 되냐? 가요전선관 또는 트레이 또는 케이블을 노출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선, HIV 같이 전선을 노출을 사용할 수 있고 케이블 같은 경우 노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중천정 안에는 가요전선관,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또는 CV 케이블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CD와 PVC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체와 바닥도 동일합니다. 벽체는 CD관의 불연성, 콘크리트나 벽돌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난연성 자재일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불연성, 난연성의 기준은요. 인증기관에서 이렇게 시험 성적서에 불연이 되어 있는 경우 바닥과 벽은 CD관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준불연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는 난연일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에는 벽체에 CD관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성적서 기준으로 갑니다.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요. 이중 천정 안에 조명 기구가 이렇게 있고요. 조명 기구 안에 약 30cm의 짧은 구간이 있죠. 이렇게 짧은 구간에는 HIV나 HFIX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VV를 노출을 사용합니다. VV는 절연 전선이 아니고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LH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박스에서 조명기구까지 짧은 구간을 가요전선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VV 케이블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가요전선관을 쓰겠다. 괜찮습니다. 가요전선원은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VV. 가요전선원 쓰게 되면 그냥 알고 있는 HFIX나 HIV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선택적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1종 가요전선관과 2종 가요전선관이 나와 있는데 2종 가요전선관은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종 가요전선관이 좀 비싸죠.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1종을 썼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1종은 이런 조건에 맞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공사협회에서 계속 대한전기협회와 안전공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되면 아마 별도 공지가 나갈 것 같습니다. 또한 점검이 가능하다, 점검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안전공사에서 현재까지 점검구가 있는 경우를 점검 가능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텍스에 점검구가 없는 경우는 이거는 점검 가능 공간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공할 때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직 기준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가능 공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뭔가 오픈이 쉽게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네요. 시설 장소에 따른 공사 분류. 가요 전선과는 보시는 것처럼 2종 같은 경우는 모든 공사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1종 같은 경우 제한적으로 습기가 많은 곳에선 사용할 수 없는 지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중천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중천장 안에는 일단 이유야유 막론하고 CD관하고 PVC는 사용할 수 없다. 벽과 바닥은 건축 자재가 불연일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케이블 트레이는요. 케이블 트레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파워 케이블 트레이는 절대 2층으로 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령 검사가 나왔는데 파워 케이블 예전처럼 단면적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폭측 이하라는 게 결국은 단면적보다 큰 케이블 트레이를 선정해야 된다. 즉 2층으로 쌓을 수는 없다. 그게 바로 이번에 개정된 가장 큰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접지도체나 보호도체는 2층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가닥은. 그런데 파워 케이블은 절대 복층으로 쌓을 수 없다라고 일단 명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복층으로 쌓아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증빙을 하면 쌓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 증빙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는 무조건 파워 케이블 트레이는 일자로 깔아라. 단 제어나 통신 케이블,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는 기존대로 50%로 저희가 단면적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 트레이에 저압과 고압을 섞을 수는 없지만 견고한 불연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여기서 케이블 세퍼레이터가 견고한 불연성 격벽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지금 해설이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역마다 조금 해석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케이블 트레이를 불연성 격벽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안전공사와 협의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케이블 트레이 시공 사례입니다. 즉 단층으로 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자로 깔아야 됩니다. 그러나 접지도체까지는 가능한데 여기처럼 2층 구조로 케이블 트레이에 케이블이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단 제어 케이블이나 통신 케이블은 기존대로 50%로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은 2장에서 설명드린 대로 많이 케이블 트레이에 케이블 수가 많아지면 허용 전류가 감소한다. 즉 보정 개수에 따라 허용 전류가 감소한다라는 부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깨끗하게 나와 있죠. 자, 접지도체인데 2층을 쌓을 수 있다. 그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포설을 하게 되면 이 거리는 1D가 아닌 2D를 띄워야 된다. 기존 판단 기준에는 1D만 띄웠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가 살짝 작아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2D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삼각포설을 해도 케이블 트레이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선 설비 적용 시 고려사항. 여기에 중요한 거는 화재 확산 대책입니다. 이게 이중천정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화재가 발생하면 파이프 내부를 타고 화재가 확산되더라. 그래서 건축법 소방법에 있는 방화구역을 통과하는 파이프인 경우 내부를 막아라. 이렇게 막는 겁니다. 이게 시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외부만 막았는데 이제는 파이프의 내부도 막아야 된다. 즉, 그런데 조금 조건이 파이프인 경우에도 단면적이 710, 즉 28mm 이하이면서 IP33인 경우에는 막지 않아도 된다. 그 반대로 얘기해서 36mm 이상의 모든 파이프는 다 내부를 막아라. 방법은 없습니다. 알아서 잘 막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공이 끝난 후에 불연성 물질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선이 하나 빠졌거나 추가가 되면 어떻게 집어넣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별도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일부 깨든지 해서 그거는 다시 알아서 잘 집어넣어야 되는 굉장히 시공상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예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만 막았는데 이제는 안에까지 다 막아라. 뭘로? 불연성 물질로 이렇게 막아야 된다. 자, 방화구획, 건축법 소방법에 따른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케이블 트레이나 파이프 같은 경우 막아야 되는데 예외 조항은 710, 28mm 이하의 전선광이고 IP가 33 이하인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막지 않아도 되는데
두 가지 조건에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36mm 이상의 파이프인 경우는 전부 다 내부를 마감해야 한다. 즉 EPS 자체가 이제는 관통이 되면 안 됩니다. EPS를 들어가서 딱 봤을 때 이렇게 막혀 있지 않으면 전부 사용자 검사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공에서 이중 천장의 CD 금지와 더불어 가장 어려운 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 검사에서 관심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업체에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트레이나 파이프인 경우 36mm 이상이면 무조건 내부를 막아라. 왜? 화재가 내부로 확산될 수 있다. 예외 조항은 28mm 이하의 IP34인 경우는 안 막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그림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부 밀폐에다 추가적으로 내부 밀폐까지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3장에서 중요한 이중 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파이프의 내부 밀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3장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